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코스피 2800을 도전하는 구간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72%, 현금 28%. 네,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네. 일단 매크로 변수부터 보면 미국은 물가지표 나오고 FOMC가 매파 지역이었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달려갑니다. 뭐 금리 인하보다 물가 안정이 더 힘이 된다는 건가요? 사실은 말이죠. 그 우리 연초부터 시작했을 때 돌이켜 보면은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생각했던 것이 금리 인하를 무려 한 6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죠. 물론 뭐 시장의 기대였습니다만.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6개월이 반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부터 돌아보시면은 금리 인하는 아직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폭등한 건 아닌데 빅테크 중심으로 더 쏠리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가 견조하다는 데 방점을 두면서 끌고 왔거든요. AI 모멘텀. 그렇죠. 네. 이것이 그 이익 드라이브가 되는 그 핵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결국은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두면은 주식시장이 단기에 또는 뭐 꽤 우리가 보여지는 미래 안에 붕괴되거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만한 또 증거는 없어요. 금리 인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높은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이제 거기 들어와 있는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분석하는 회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누구는 참 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안 하지는 않는데 늦게 하는 것이 임팩트는 분명히 약한 고리에 건드리지만 그 약한 고리가 주식시장에 퍼지지만 않으면 노 프라블럼인 거죠. 보시면 그 우리 빅테크 중에서 미국의 한 5개 정도를 중심으로 주가의 상승률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는 5,400이 아니고 M7 그리고 M493.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M493은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를 빼고 나면은 M6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실제는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아마 S&P 500가 지금 아마 5,000 이하에 느껴지실 겁니다. 한 4,700. 그럼 원래 연초부터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가 없으면 4,500 정도밖에 안 간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지금보다 한 800포인트 이하일 때 그게 맞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짬뽕되다 보니까 그 5,400으로 흘러왔지만은 사실은 온도차는 엄청난 거고 불행한 거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하면은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지금 힌트를 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름 가을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쏠림 현상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주식 시장은 2,700, 2,800을 향해 간다. 근데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4,500 S&P 우리 같은 경우는 2,500으로 느끼고 가는 것이 맞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올해 하기만 한다는 관점으로 가면은 그 연말, 가을, 겨울 넘어갈 때까지는 흔들 생각보다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세력에 의해서 버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물가는 어느 정도 사실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죠.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잖아요. 네. 이제 이후에 사실 고용 부분은 아직 안 잡혔고,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경기는 조금 지표들은 부진할 걸로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는 궁극적으로 명목 GDP에 따라간다고 수렴한다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FOMC에서 해준 명목 GDP 성장률이 4.9%예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1%로 유지를 했고 우리 핵심 근원 PC를 연말에 원래 2.6에서 2.8로 높였기 때문에 합하면 2.1 더하기 2.8은 4.9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2에서 5.5잖아요. 한 번 하면은 근처에 가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하기에는
이 PC가 충분히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 성장률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해놓고 보자는 심정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안 바뀐다면 한 번 하고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 성장률을 냈다 치고 코어 PC에서 핵심이 뭐냐? 고용이죠. 근데 고용이 좀 잡혀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7만 명은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단은 실업률이 올라갔죠. 4.1%. 그렇죠. 그거는 예상보다 빨리 온 거죠. 물론 그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홀드의 한 거하고 기업의 한 거하고 차이가 있고 이민이라는 한 10만 명, 20만 명에 해당되는 변수가 있고 선거 전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6월, 7월, 8월 숫자를 봐야 되는 어려움, 정확히는 6월, 7월을 봐야지 8월에 그거를 보고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6월, 7월 달에 기준 금리 인하가 될지 안 할, 9월 달에 기준금리 될지 안 할지는 6월, 7월에 고용 지표가 컨시스턴트하게 한 자리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가 뭐 폭등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 다른 거 뭐 자동차 보험료 그것도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뭐 렌트 비즈니스도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뭐 유가가 안정적이니까. 맞습니다. 코어라는 것은 이제 주택을 뺀 거니까 주택이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더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고용에 하고 시간당 임금하고 실업률인데 그거는 지켜봐야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 맞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않으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생각보다는 많이 신경을 덜 쓰는 상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말에 있는 6월 28일인가요? 5월 PC도 사실은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미 CPI하고 PC 그렇죠. 네. PPI에서 이미 힌트를 줬었고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은 프랑스가 올랐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변수가 혹시 6월 말 7월까지 좀 신경 쓰게 하는 그 상황이 지속될까? 이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유로화에 영향을 미쳐서 달러의 강세가 좀 지속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약세로 조금 더 유지될 1,400 가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개연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역률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매크로 측면에서는 변수가 이번 달 말까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나 고용이나 뭐 경기 상황의 매크로 변수들은 뭐 큰 변동 없이 빈동 없다 나쁘지 않다 그죠 하는 거고 말씀하신 유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유럽 의회 선거 사실 잘 신경 안 썼거든요. 유럽 의회 선거는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뭐 유로존이 미국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도 뭐 무슨 프랑스 유럽 대선도 아니고 그죠?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6월 6일부터 9일이었나요? 하고 나서 느닷없이 프랑스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겠다. 우파의 약진 이거 뭐 브렉시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긴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행스럽게 브렉시트 비슷한 프렉시트 프랑스가 엑시트하는 거 거기에서는 그 르펜인가요? 마크롱 상대편 우파 당수가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코멘트는 그거는 안 하기로. 그러니까 프렉시트 같은 거는 추진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해서 최악을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파가 되면서 프랑스마저 EU존에서 떠나는 그 브렉시트가 있고 브렉시트를 또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캐머런 총리였나요? 이거 사실은 그 굳이 국민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좀 국민들에게 신입을 얻기 위해서 투표했다가 브렉시트 투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마크롱도 지금 프랑스 의회 의원들 임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나서니까 아예 판을 다시 지지하겠다 하는 게 이게 마치 그 요번에 다시 총선하면서 우파가 약진해서 되면 이제 브렉시트 같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일단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르펜이 오늘 외신 보도에 하면은 그 프렉시트는 없다. 그 추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그렇다고 임기가 남아 있는 마크롱 대통령을 해임안을 우리나라는 탄핵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해임안 건의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일단 테이블에서 잠시나마 오프도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선거 앞두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6월 30일 날 조기 청소를 2번 하더라고요. 1차 나눴는데 1차 예, 저거잖아요. 6월 30일 날 하고요. 7월 7일. 예, 일요일 날. 네. 특이하게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사실 소선거구에서 네, 표를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차 6월 30일에서 음. 과반을 못 얻으면 안 하면 이제 2차 투표를 또 하더라고요. 맞아, 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맞아. 2번 하더라고요. 네. 예, 하는데 6월 30일 중요하죠. 네. 그 전에 이제 또 하고 나서 출구조사도 나올 텐데 음. 그때 뭐 여론조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여론조사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다만 그 극단적인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6% 이상 빠진 거에 대비했을 때 어저께 0.8인가 지난주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어제, 반등한 거죠. 어제 여러분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등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일으켰기 때문에 네. 요것이 이제 그러면 그걸로 볼 수 있느냐? 어쨌든 우리는 그 금융에 있으니까 국채 스프레드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전에 한 6년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오성 정당이 우파를 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이탈리아 국채하고 독일하 국채가 뭐 원래 한 100% 차이가 100bpp 있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한 300bp가 잡아갖고 난리 법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보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보통 30bp밖에 차가 없었거든요. 30bp, 40bp였는데 2주 전부터 50 오더니 결국은 50, 60 사더니 그저께 이건 어저께는 아니고 76bp까지 프랑스의 국채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2017년 이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장난 아닌 건 아니에요. 장난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한 쿠션 먹고 EU 갔다가 EU하고 미국하고 대비했을 때 대한민국 오는 임팩트는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그리고 이태리처럼 그렇게 간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뭐 언제 선거입니까? 우리 이제 올림픽 있을 때까지는 예,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극우 정당이라는 극우파라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표방하길래 이들이 되면 이렇게 유로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돈 준다네. 예? 재정 정책을 푼다는 거죠. 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체 그 GDP에서 그 GDP인가? 그 수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게 그 전체에서 재정 적자 비율이 지금 5%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그 2020년에 그 코로나 때 그때 한 7, 8% 올라갔을 때 아주 비정상적인 말고는 보통 3%대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5%라는 숫자는 말아먹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놔두면 그래서 지금의 정부와에서는 이 5.5%를 결국은 가이드라인 3.5인가 3%까지 낮춰야 돼요. 그렇게 뭐 계획이 서 있대요. 그 계획대로 하려면 이제부터 연간 0.5 얼마씩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껴 써야 돼. 근데 우파가 들어와서 돈을 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감세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수립된 것이 실행이 안 된다는 게 일단 유로에서 프랑스가 흔들리면은 국채가 이슈가 될 것이고 EU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하나. 이게 가장 그쪽에서는 크고요. 우리한테는 또 컸던 게 뭐냐면은 오늘도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어저께도 빠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2차 전지 그 전기차 정책 몰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친환경에 부담스럽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유로 이거는 프랑스만이고 사실은 프랑스의 이 파가 이쪽이 완벽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독일도 스웨덴인가 독일도 어디도 상당수가 다 우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정책 EU 자체의 정책 드라이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뭐 전기차를 못 팔게 한다는 거 2035년부터 EU 전체적으로 2035년부터 하기로 하는 그 정책 자체가 미스테이크였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다시 롤백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우파 당수가 유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랑스가 좀 안정이 되더라도 유럽 전체 우파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몰고 가면은 기존에 했던 이 정책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부메랑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2차 전지에도 영향이 이건 더 클 수 있다. 이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프랑스의 조기청선이 6월 30일, 7월 7일인데 6월 30일이 더 끝났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이 되면 주가는 요동을 치면서 한번 급락을 하겠죠, 그죠? 네, 한 번 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기더라도 누가요? 르펜이 이기더라도. 왜요? 악이 서러진 그 강론이 벌어져야지. 걔네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니까. 어쨌든 뭐 지금 근데 그쪽 이기게 돼 있잖아요. 에? 지금 거의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느냐. 예. 네, 그게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이 좀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매크로 좋고 AI 좋고 간밤에도 계속 다 좋은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골드만삭스마저 이제 S&P 목표치 올리고 그죠? 올렸어요? 예, 골드만삭스도 예, 얼마예요? 예. 4,400인가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도 올린 것 같은데 5천 마지막에 보류였는데 네네네. 5천 이하. 어쨌든 뭐 6천 부른 데도 있고 그죠? AI 지금 잘 나가고 네네. 뭐 지금 물가 떨어지고 그죠?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일색이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담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네네. 전략 좀 그렇죠. 짜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장은 미국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동차의 그거지 인도 법인 네, 현대차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하는 것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약간 있는데 올랐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다른 거는 화장품 또는 음식료 같이 이거 역시 우리가 K푸드 K 뭐라 하지만 사실은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미국발 미국의 수율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조선은 다르지만 자동차 반도체 2차전 같았죠. 화장품 음식료 네. 다 미국 수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은 안 좋더라도. 네. 근데 어저께 중국이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는 좋은데 그 경제 활동과 투자나 산업 투자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중심의 수출 주도 주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각도가 높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면 밸류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밸류로 따지면 대충 봤을 때 화장품이고 음식료 제가 봤을 때 미용 봤을 때는 한 10% 안짝입니다. 현재 업사이드가 안짝에 내년 걸 땡기지 않으면 실적 가시성이 있으면은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무너지지는 않고 끌어갈 겁니다. 거기밖에 갈 게 없으니까. 그리고 AI는 미국하고 같은 거니까 가는 거죠. 네. 근데 AI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덜 가면은 어떡하냐 해가지고 계속 삼성전자 노이즈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안 쓰인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AI 중심으로 한 40-50% 실리는 게 맞고요. 뭐 장을 아주 안 좋게 본다면 40-50%까지 못 신켰지만은 30-40%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실적 가시성이 있다. 내년까지 안 보더라도 지금 아직 밸류가 남아 있다고 보는 일부 종목을 포함해서 그것이 화장품, 미용, 음식료, 최근에 음식료 중심이고 10% 네. 남짓. 그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한국 전체 기업 밸류와 아까 그 현대차는 특별한 이슈를 하더라도 그런 거 은행은 요즘에 조금 쉬죠. 그 다음에 조선주가 나쁘지 않긴 하죠.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금을 얼마 가져가냐에 따라 갖고 나머지 것들을 얼마나 가져가는 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업 밸류나 기타 합해서 15% 정도 하면은 결국은 반도체 40% 이상, 화장품 비용 20% 남짓, 나머지 7% 하면 현금이 30% 안짝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보는데 코스피가 그 전고점 2780 네. 또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쉽게 부를 수 있는 2,800 얼마? 그거는 삼성전자가 더 뒷받침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일부 외신이 아니고 매체에서 여전히 HBM3 뭐 엔비디아 나가는 것이 뭐 반려됐다는 등 스펙이 어떻게 다시 요구됐다는 등 이런 얘기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많이 사람들이 미리 맞아서 이것도 1분기 좋고 3분기 좋은데 엔비디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낙관 섞인 그 기대를 하면은 주가는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이 8만 원 정도고요. 그 이상 가려면 둘 다 콩짝에 맞아야지 그 다음 때 안착하니까 현재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8만 원 안착 안 된 상태에서 코스피가 2,800 안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 반도체 주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 엔비디아는 잘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분할하고 나서도 이제 간밤에는 그 ETF 중요한 거 하나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를 편입해서 비율을 높였어요, 그죠? 애플은 좀 줄고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잘 가는데 이제 애플의 약진이 최근에 두드러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애플이 과연 이제 B2B에서 B2C로 AI의 그 주도권을 잡으면서 계속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치고 올라오기를 반도체 관련된 주식 많이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너무 빨리 혼자 독주하면 삼성이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애플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업체로서 AI 자체, 그러니까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LLM 기술에서는 스스로 아직 만들지 못했죠.
물론 개별적으로 뭐 반도체 AI 칩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 그러한 AI 기능을 탑재한다. 통합하는 거, 예, 그건 발표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혁신적이 아직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첫날 반응이 안 좋았던 것이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게 혁신이 아직 없었다. 1.9% 빠졌죠 첫날. 맞습니다. 네. 첫날가 2%가 빠졌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7%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남보다 늦었긴 했는데 남들이 잘 철저히 못하거나 약하다고 보는 분야가 두 가지 있거든요. 크게는 보안 문제. 그다음에 워낙 제품을 많이 깔아놨으니까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AI라는 것이 약간 네. 뜬구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보안은 실용 이렇게 아이폰이 말씀드리겠어요. 작년 아니죠 애플이 그죠? 그렇죠, 못 열잖아 그죠? 네 맞아요. 네 잠궈버리면 아예 뭐 수사기관에 있을 때 못 열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AI로 하면 좀 더 그런 보안적 요소가 신경 쓰는 게 더 앞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부각되겠죠. 예. 그런 면이 어필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통합이라는 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seamlessly 보통 이제 끊어지지 않게끔 잘한다는 거고 실용적이라는 뭐냐면은 아이폰이라는 것이 자기네끼리는 괜찮은데 다른 안드로이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글리치는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내부적으로도 뭐 서머리 해주고 뭐 해주고 안드로이드 하는 걸 제대로 안 해서 아이폰에 있던 사람들이 락인이 안 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드로이드하고 할 때 뭐 문자라든지 뭘 보낼 때 네. 색깔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실용적인 거 떨어져 있었는데 안드로이드가 뭔가 하실 텐데 예, 안드로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안드로이드. 네, 아니,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새로운 거니까 봐봐 뭐 안드로이드 그래가지고 네. 안드로이드 폰. 네. 폰하고 여기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아이폰에 있는 사람들이 락인에서 조금 부족한 면을 보안, 통합, 실용이라는 단어로서 철저히 다시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폰 지금 15인데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말에 나오는 게 아이폰 16이란 말이에요. 아이폰 16 올해 가을, 겨울, 9월, 10월 나오는 이 아이폰 16이 4년 만에 빅 교체 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아이폰 12, 12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21년도가 20년도 그때 팔았어요. 코로나 직후에. 그리고 이제 매년 바뀌는데 그게 가장 많이 팔려서 교체 주기가 오는 시기가 잘못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좀 앞당겨 살 수 있다.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교체 주기별 자기네가 보는 애플의 EPS 전략을 했어요. 원래 기본이 한 4.8년마다 한 번씩 아이폰이 교체가 된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쪽에서 2억 2,800만 대 연간 판매량 기준으로 기본을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반년 앞당겨지면 0.5년이니까 4.3년이 되면은 판매 대수가 10% 이상 늘어나고 그게 EPS로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8% 늘었다 하는데 밀 수 있다 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지난주 주가가 딱 그만큼 올랐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이폰 교체 주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기네가 AI 소프트웨어라든지 LLM에 없다 하더라도 포지티브죠. 중간 또 하나 뭐냐면 얘네들이 아이폰 교체를 하는데 아이폰 작년에 나온 아이폰 15도 AI로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전부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아이폰 15의 기냥 모델이 있고 두 가지 그냥 프로 맥스가 있는데 프로 맥스에서는 이 아이폰 15 그부터는 A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되냐면 그 밑에 거는 메모리가 6GB밖에 안 돼요. 6GB. 근데 이 그 첫 번째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이 모델을 처리할 때 파라미터 4개 변수가 얼마냐면 한 30억 개거든요. 네. 30억 개가 6GB하고 처리가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도 S24에서 지금 AI 기능 넣는데 그 앞에 것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넣어가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근데 거죠. 모든 걸 다 해주지 성능이 돼야 되는구나. 그죠? 기기 성능. 그러니까 성능이 이제 그 AP 프로세스가 아니고 메모리에서 여기는 이슈가 된다고 애플 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15에서도 프로하고 프로맥스급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GB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올해 아이폰 16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 메모리가 8GB 이상으로 돼야 되는 건 자명한 거고 지금 버전은 라지 랭귀지 모델 버전이 파라미터가 이게 30억 개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늘어나겠지. 늘어나는데 예. 지금 계획되는 게 70억 개나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메모리가 또 8GB 또 부족하니까 아마도 메모리가 이게 온 디바이스 AI에서 처리해야 되는 메모리의 성능, 커패시티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인 예측이 온 디바이스 AI 여기서는 PC 휴대폰의 메모리가 지금의 레벨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아?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네, 반도체 호재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도로 연결될 때 이거는 꼭 HBM이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HBM을 한다고 신경 쓰는데 넌 HBM은 신경을 안 썼는데 캐파가 부족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밀려들면서 마이크론 주가, 그렇죠. 하이닉스 주가가 뿜는 거죠. 음. 이걸 이해하면은 사실은 편한 거죠. 나중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나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용솟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HBM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존 전통 레가시 쪽은 캐파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가격이 이제- 오르죠. 네?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당연하죠. 오르는 걸 커버한다. 그 가격이 오르죠. 그 문제는 그러면 세 개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HBM 하는 업체가 10개인데 넌 HBM 못하는 애가 20개 있다. 그러면 말짱 할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딸랑 3개인데 업체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전부 다 HBM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돈이 수율이 30% 50% 나와도 그 마진이 40% 나오면 그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넌 HBM 마진하고 이 마진이 크로스 오버되는 시점까지는 HBM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넌 HBM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 거를 머리를 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것이 교차가 될 겁니다. 올해 내야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HBM 자체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 그러니까 HBM 가격도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HBM 그 가격이 또 한 10% 이상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이미 50%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데 네. 다른 넌 HBM의 마진이 올라올 때까지 이거가 크로스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먼저 가고 삼성전자도 그 정도는 아니더만 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넌 HBM의 규모가 1등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러면 넌 HBM에서 돈을 버는 게 10이 있고 HBM에서 버는 게 똑같은 10이라도 그러면 PER 멀티플을 똑같이 10배를 줄지 누구는 13을 주고 누구는 5배를 줄지 그건 시장이 다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네. 주가의 절대 가치는 편하기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더 편할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동시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HBM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바튼 피싱 내지는 하방 경쟁이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이유가 되고 그거 중에 하나가 수요 단에서는 이런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죠. 그러면 뭐 엔비디아 잘 가고 애플 잘 가고 또 브로드컴이 또 최근에 또 똑같은 강화돼요? 거죠. 예, 브로드컴에 이제 온 디바이스에 할 때 거기 들어가는 각종 통신 이게 온 디바이스가 된다는 것은 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이 더 원래 중요하거든요. 퀄컴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관련해서 경쟁입니다. 네. 네, 퀄컴이 칩이 온 디바이스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칩을 해가지고 하는 게 퀄컴이 돼요. 퀄컴이 되는 거 맞고요. 브로드컴도 비스무리하게 경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퀄컴하지만 퀄컴보다 브로드컴이 더 큽니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네. 더 커요. 그 다음에 퀄컴은 순수하게 일반 휴대폰에만 들었는데 브로드컴은 좀 더 통신적이 많이 펼쳐 있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오르겠습니다. PER이 한 40배 가까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브로드컴이 이번에 액면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10대 1로 좀 편안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비슷한 급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하고 퀄컴 뭐 이런 식으로 흐름에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는 뭐 따로 얘기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ARM이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급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실적 그때 누가 얘기하더라고. ARM 거기 살만하다고 그랬는데 네네. 왜 그랬는데 거의 한 두 배 오른 것 같아.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설계 액티비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 액티비티 넣으면은 네. 얘네가 로열티를 많이 받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리포트에 나온 걸 제가 지금 오늘 자세히 못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설계하게 되면 그 로열티를 얼마 하냐면 한 2%를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로직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엔 그런 거잖아요. 설계에 따른 그 로열티가 원래 강하지는 않을 그렇죠. 텐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많이 올랐는데 모 증권사, 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얘네들이 얘네 아키텍처가 많이 사용되면서 예. 인텔하고 뭐 AMD하고 경쟁하는 건데요. 암 베이스가 된 것이. 그래서 아마 이게 로열티가 한 5%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럼 크죠. 뭐 포텐셜 전체 규모로서는 금액으로는 한 더블 지금 얘네들이 버는 거에 더블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 올라서 지금 목표 주가를 그래도 비싸긴 하네. PER 95배를 쳤는데요. 근데 원래 기준이 79배였다고. 이렇게 워낙 도미넌트하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찾으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비싼 게 아니죠. 뭐 3, 40배 해봤자 암에 95배. 진짜 대단해요. 뭐 TSMC 그렇지, 그죠? 뭐 거의 물량 쓰러졌고 있지. 맞습니다. ASML 그 비싼 장비 지금 막 판다 그러죠, 그죠? 다들 정말 이 보면 독보적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죠? 독보적인 기업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약간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리더들의 최고 리더들의 평균은 대충 이제 50배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이엔드가 브로드컴도 그렇죠, 암도 그렇죠, 엔비디아도 좀만 더 가면 40배 넘어간단 말이에요. 포워드로. 그러면 이제 목이 찰 수 있어요. 근데 그로스가 그 정도 나오느냐? 엔비디아는 40배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브로드컴도 이제 40몇 배 나면 조금 목이 찰 것이고 암은 아무리 독특하더라도 PER 한 80, 70배 내년도 70배 그 다음에 60, 50배 하여튼 이제 목이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반도체 주식 괜찮다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마이크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다 가면은 이제 거품이 아니더라도 목이 오겠죠. 부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쭉 돌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뭐 사실은 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보면 주가 빵빵 오른 거 보면 거의 반도체 관련된 뭐 보안업체도 있고 그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보안.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뭐 KR 네. 이런 종목들 그죠? 뭐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상업펀드 이름이랑 비슷한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잘 가더라. 자, 국내 반도체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국내 반도체 어떻게 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한미반도체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비싸다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18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가장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25년 내년 기준으로 40배 초반 되거든요. PER이. 사실 않죠.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 예측대로 25년, 26년이 연간 계속 70% 이상 성장한다면 내년에 PER 40배 정도 현재 받고 있는 거 40배 초반 주가가 이상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 주가라고 하는 20만 원을 훌쩍 넘는 레벨은 PER 40배가 아니고 50배에서 60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마치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뭐 암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브로드컴. 그래서 이제 2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목이 찰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아마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심중해지거나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로스가 진짜 넘버가 나온다면은 꾸역꾸역 2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여지는 여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70%라는 성장은 한 큐에 40-50% 되면은 한 큐에 40-50%밖에 안 되면 20만 원도 비싸 보이겠단 말이에요. 그런 애매한 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오르는 게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렇죠. 이스페타시스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싸지요. 그거는 이스페타시스는 좀 다르긴 한데 아까 엔비디아나 이런 AI 쪽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30%밖에 안 되고 마진이 그 정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반도체처럼 40배 이상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는 이스페타시스 아니에요. 하지만 또 성장 각도로 봤을 때는 20배 후반, 30배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스페타시스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가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떨치고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시장에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천명한 거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나온다는 거는 포지티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요. 삼전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HBM3E를 뚫었다. 삼성이 엔비디아를 뚫었다. 그 소리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삼성이 롱하고 하이닉스가 숏하는 시츄에이션일 것이냐 당분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HBM이 부족하다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렇죠?
그리고 HBM을 삼성이 두드러더라도 바로 걔네한테 물량을 뭐 30%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학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HBM을 엔비디아 뚫는 소리 나오면은 그날은 하루 이틀은 삼성이 더 갈지 모르지만 그 갭을 적당히 메꾸는 거지 롱숏으로 위험을 걸 사람은 당분간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APR은 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상장하면서 그죠. 네, 대표가 송중기 닮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IP하면서 엄청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최근 어떤데요 주가가? 주가가 한번 흔들렸었죠. 네. 한 달 전에. 또 IP하면 그죠. 맞아요. 한번 조정 받죠. 네. 얘네들이 실적이 이제 뷰티 디바이스가 하나 있고 네. 일반적인 스킨이라든지 그 화장품이 섞여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은데요. 그 독특한 거는 두 가지죠.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쪽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뷰티 디바이스를요. 이게 단순히 뷰티 디바이스를 파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종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모 증권사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괴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제품이 울트라 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앱을 통해서만 무슨 모드 변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사용자가 쓰잖아요. 그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얘네가 그걸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데 소비자 행동 분석하는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지만 얘네 유통망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실리콘투라고 엄청 잘 나가는 또 회사가 있는데 걔네하고의 시너지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도 가속화하고 있고 이런 그 마케팅 능력 어떤 그런 화장품과 홈 디바이스의 이게 시너지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어필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보행이 한 몇 개월 전에 사라졌어요. 오보행이 한 2개월 사라졌고 한번 고비는 1개월 전에 5월달이죠. 5월달인가? 그렇죠.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분기 실적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이 중간에 뭐 수출 데이터 나오잖아요.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게 얘네들이 매월 똑같은 물량을 슈퍼하지가 않고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에이전트 아니 걔네 법인한테 팔고 나서 그거 봐가면서 팔다 보니까 어느 달에는 쉔먼트가 좀 늘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걸 오해해가지고 한번 엄청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터 나오면서 그걸 다 복구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어떤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확보가 아니고 실적에 대한 추적을 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으니 그 리스크죠. 한데 큰 오보형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아까 그 해자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능력하고 그다음 시너지가 되는 그 업체하고 관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률이 높거든요. 그 성장률을 따지면 PER이 아마 보통 낮게 보는 사람들이 목표 주가가 25배, 높게 보는 사람 30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5배, 30배 정도를 치면은 5만 원까지 충분하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논리여서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 혼자 힘은 아니지만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화장품이 뭐 아모레만 30몇 배 가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한 20배 후반까지 가는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화장품은 뭐 최근에 잘 갔고요. 많이 피부 미용 기계열은 조금 쉬는 듯 하는데 쉰 것도 아니네요. 클래시스도 많이 올랐고요. 네. 보니까 JC스매스가는 공개 매수액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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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APR을 주목하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율도 거기 그대로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10,000원 정도에. 네네. 아마 크게 뭐 뉴스가 많은 플로우가 아니라서 네. 실적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변동성이 심하죠. 개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차이가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컬 기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야말로 미국의 비중이 높고 뭐 또 이렇게 로얄티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주요 종목책 그 다음은 삼양식품인데요. 이게 정말 뭐 전세상 주식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순간에는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목표 주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두 번 정도 상향돼서 현재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83만 원입니다. 뭐 사마시피 뭐 하는지 다 아실 테니까. 옛날에 올라서 2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그러니까요. 거의 70만 원 와 있으니까 그죠. 지난번에 한번 실적 나오고 5월달에 1분기 실적 나오면서 상한가 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목표 주가가 나온 게 60만 원, 50만 원 이랬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에 60만 원 후반대로 보여지는데 목표 주가 더 올랐죠.
근데 이번에 목표 주가 오르는 건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2분기 전망이 높아졌어요. 그 두 번째 얘네들이 공시한 게 있거든요. 6월. 증설. 예, 증서. 자신감이죠. 음. 근데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뭐 원가에 해당되는 무슨 원가가 뭐 라니냐가 와가지고 원가를 높인다 그럴 수 있는데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요. 근데 그게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고 환율도 아직은 높으니까 재료비보다는 판매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가보자 고고 이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게 아마 90만 원 이렇게 또 간다고 보기에는 PER이 이제부터는 좀 한 10%더 가서 진짜 목표 주가 80만 원 초반 중반 되면은 PER은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허들이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다 확인하겠다라는 보다는 많이 올랐으면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도 나쁘지 않은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아니 그래서 이익 실현하려고 판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거 제가 아니야? 먼저 이익 실현을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이제부터. 본부장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배 정도 되면은 음. 아마도 20배 정도 되면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PER 내년 기준으로. 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싸다고 얘기를 안 하거나 내년 건 너무 확인하자 이렇게 달려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삼양식품이 워낙 독주하다 보니까 여타 음식료주들이 막 따라오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나 뭐 볼만한 정보는 그 주가가 없습니까? 네. 농심도 같이 올라갔는데 농심은 수출 비중이 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가 낮은 게 당연해요. 그 정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대장주가 못 갈 땐 걔네도 못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S&T 같이 작은 주식, 뭐 수프 불닭볶음면에 그 소스, 네. 네. 소스 분말 이런 거 하는데 네. 걔네는 이슈가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못 내고 있어요.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어서 안 비싼데 최근에 상한가 보면서 이제 안 싸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한 변동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제부터.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제는 뭐 시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 다른 음식료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음에 또 뭐. 대상이었나요? 뭐 이런 것 사조였었나? 사조. 네네, 사조 그룹이 갔었고. 네, 일단 과거에 이 음식료 섹터가 과거에 보통 갈 때 많이 가도 20배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PER이 지금은 아직 한 14배 되니까 안 비싸긴 한데 이것이 글쎄요. 네. 얼마나 더 근데 갈지. 주식은 항상 새로운 신화를 써요. 옛날에 그런 음식료 쪽에서의 어떤 그 다크호스가 오리온이었잖아요. 뭐 그렇죠. 잘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 팔면서 중국, 뭐 러시아하면서 뭐 동남아에서 완전히 그 다른 레벨로 간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마켓쇼가 네. 확대되는 거하고 마켓이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거에 방점을 잡으면은 아마 추정이익이 높아지면은 후행적으로도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배라는 거 목표주가 80만 원이라는 것도 현재 리니어를 가지고 간 목표주가라고 네. 보여지는데 일단 각도가 높으니까 목표주가 정도면은 일단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항상 새로운 스토리를 씁니다. 네, 그걸 또 시장을 원하는 거고 네. 새로운 거를. 그런 점에서 2차 전지를 얘기하면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캐즘도 그렇고 정책적인 노이즈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다시 소위 이제 돈을 버는 구간으로 간다고 치자. 네네. 갈까 첫 번째 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과연 옛날에 갔던 종목들이 가냐? 새로운 또 다크호스가 뛰어오르느냐? 그렇죠. 이런 게 관심사거든요. 일단은 뭐 정체 리스크가 다시 부각을 했죠. 네.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유럽에서의 우경화 글로 인해서 기존의 정책, 뭐 기후 관련되는 정책,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되는 정책들이 다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럴 가능성을 이제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빨리 그걸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탄산리튬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 아니면 물량이 조금 더 팔릴 것 같다. 이런 거 가지고 근본적인 방향을 틀릴 건 없고요. 근본적인 방향이 그거예요. 정책 리스크가 사라지든지 희석되든지 아니면 그 관계없이 전기차가 많이 싼 제품이 나와서 많이 팔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테슬라지만 제너럴 모터 같은 GM도 열심히 하려는데 걔네들이 지금 연간 판매하겠다는 목표 대수를 20만 대 팔려면은 5월 달까지 연간 평균이 월 평균이 6천 대도 못 팔았는데 6천 대 지금 월 한 2만 5천 대씩 팔아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그렇게 성장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빠진 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금리하고도 연관되기도 하고 어떤 프로덕트가 전기차가 얼마나 섹시하게 다가오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충전소가 충분히 안 됐다는 건 근본적인 이슈고 이런 상황에서 양쪽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정책적인 리스크를 좀 잠깐 눌러놨던 거를 다시 부각시키면은 주식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주식도 반도체고 AI고 뭐 난리치고 뭐 기업 밸류업이라 난리치고 그다음 미국에 수출 잘한다고 불닭볶음 난리치는데 K방산에서 거기 해외에 수출한다고 난리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는 언더슈팅을 하게 됩니다. 언더슈팅 할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무슨 그런 타이밍은 늦었죠 지금. 늦었더라도 던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뭐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건데요. 그게 2차 전지를 그냥 그 척후면 보내듯이 5% 갖고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5% 했으면 손절 안 하든 말든 그걸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전히 30%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되면 손절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움의 목표 주가가 지금 최근에 15만 원짜리가 2개 나왔어요. 이제 한 달 사이에. 최고 33만 원은 업데이트 안 하게 33만 원이지 이 친구한테 물었어 너 33만 원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돈 10만 원도 안 드릴걸요? 그러니까 최고가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목표 주가는 15만 원인데 그게 맞다고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30만 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우리가 80% 90%만 받아들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잘 가도 20만 원 중반 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2차 전지는 지금 에코프로 비해 말씀드려요. 네, 지금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다. 예, 지금 특히나 양극재는 아닌 거죠. 롱텀으로 본다면 롱텀이라는 게 3년 5년은 절대 롱텀 우리 한국은 맞지가 않고 3개월 6개월 본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 바닥을 확실히 지지고 나면은 양극재 역할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그래서 얼마 전에 대주전자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그 전극을 만드는데 또 전해질 쪽에 가는데 엔캠은 뭐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관련되는 다른 쪽에서의 전기차의 성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갈 가능성이 흔해 빠진 양극재 그 마진 해봤자 7, 8% 나오는 것에 다시 관심이 저가로 가더라도 그것이 올라가는 폭과 길이와 그런 웅장함은 이제는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에코프렌 같은 거는 목표 주가를 끼켜야 25만 원이니까 혹시라도 트럼프가 힘들어서 자빠져 갖고 정책 유지해요. 그래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미련 갖지 말고 비중이 많은 거는 줄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뭐 전고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까요? 있죠. 있는데 네. 그거 마찬가지로 척후병 개념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비중의 10% 이상 리스크합니다. 현재는 끼켜야 5% 많이 잡았자 7%. 1억이면요 7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있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다시 올라왔을 때 큰 파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양극재보다는 그런 쪽을 그나마 척후병으로 갖고 있으면 그 시점이 다시 오면은 만약에 아까 전고책은 이렇게 온다면 만약 26년 온다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갈 가능성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열어놓을 뿐이죠. 근데 거기에 비중을 20% 한다 1억에서 22% 원래 갖고 있는 게 20%인데 찌러들어서 13% 됐다. 그거는 다른 기회를 놓치는 지름길이다. 아니 지금 뭐 2차 전지를 이미 줄여놓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죠. 왜냐하면 뭐 그렇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뭐 사? 당연히 반도체가 더 좋잖아요. 살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살 게 많은데 2차 전지를 여전히 이제 고민하고 물려 있는 분들의 고민이 큰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안타깝지만은 예. 현재로서는 가장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수개월에 바뀌길 바라는데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